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선을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항 가는 길, 심정이 어땠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순방길 환송 패싱의 짐을 덜고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나뿐인 권좌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특성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영상을 좀 서정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에서 무한 반복됐던 저 90도 폴더 인사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기 영상에 뭐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 긴 것 같지만 예. 사실 환송 행사라고 행사라는 단어가 적합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정말 짧거든요.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냥 그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도부와 정말 악수하면서 한마디 나눌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저렇게 귀국 환송 행사 때는 그냥 악수만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그 당시에 그 사이에 뭔가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 좀 긴급한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는 뭐 그 해당 부처의 담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빠르게 좀 짧게라도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정말 짧은 행사인데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떠나실 때 지도부가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가 계신 동안에 뭔가 여러 가지 설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청래 대표적인 게 전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 발언 하나의 여파가 사실 순방 기간 내내 이어졌고 대통령께서도 SNS에 뭐 당내 노선과 관련된 글을 올리시면서 예. 그런 것들이 뭔가 순방보다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 진보 진영 내부의 뭔가 갈등을 너무 비췄기 때문에 예. 저 짧은 순방 행사에도 너무 사람들이 각도가 몇 도였냐라도 또 주목을 하시고 뭔가 그 의미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께 좀 더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순방 예. 성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좀 논란이 많이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인사 장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성치훈 대변인께서 워낙에 예리하시니까 네. 2초의 만남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 담긴 그 뜻을 해석해 보자면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에서는 정청래 대표 악수하실 때는 이제 뒤통수 대통령의 예. 뒷모습이 나왔고 다른 영상 때도 옆모습도 좀 나오긴 근데 했거든요. 거의 그냥 무표정하게 인사를 하신 예.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평소에 대통령이셨다면 예. 오히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원래 그러셨잖아요.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로 초대해가지고 식사할 때도 뭐 반명이세요라고 물어봤던 것도 예. 오히려 좀 역으로 분위기 풀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편이긴 하는데 이번 귀국 행사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예. 분위기가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거나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어쨌든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불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좀 기대도 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짧은 포옹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깨 툭이라든지 이런 거 좀 기대하고 갔을 것도 같거든요. 어제 저 이 대통령의 귀국 장면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이 장면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예. 해설할 때마다 솔직히 쓴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표정, 몸짓, 그다음에 악수하는 길이, 각도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해설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이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가 귀국할 때는 나오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출국할 때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장면이 저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했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을 했죠. 그러면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명백한 수직관계, 주종관계, 상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당정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저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각도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저런 것이 일거수일투족 분석되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처음에 부르지 않았던 청와대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90도 인사를 해서 그게 더 주목받게 만든 정청래 대표도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도가 좀 과했습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언론에서 과거에 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정청래 대표와 어떻게 악수했는지를 다 영상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더군요. 예. 이번처럼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정치적 메시지는 당연히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데 국민들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소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각도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더 인사. 예. 그 점이 좀 특이했나요? 예. 눈길을 끌었죠. 눈길을 예. 끌었죠. 예. 자연스럽 것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어떻게 예. 각도상으로 볼 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예. 것을 예. 태도로서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본인이 불출마하면 그 전 대통령의 소위 당무 개입에 대한 예.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표현 아주 적절하지 않은 예.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회해서 한 예. 얘기인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가도 뭐라 그러고 나가도 뭐라 그러고 계속 뭐라 그런다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박범계 의원도 눈길은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여론전 측면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계속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 8.17 전당대회 연임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겠죠. 사실 이 그 대통령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의 이 90도 폴더 인사는 글쎄요, 뭐 2년 전만 해도 24년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그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의 90대 폴더 인사, 그 당시 사이가 정말 정점으로 안 좋았을 때 90대 예. 폴더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사이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너무 뭐 탄압받고 외면받는 거 아니냐라는 동정 여론도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귀국 순방 행사 때의 90도 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90도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90도 인사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 순방 기간 중에 올린 글이나 예. 순방 가기 직전에 하셨던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 당의 운영과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비판, 압박 아니냐라는 예. 것들을 저렇게 90도 인사로서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 좀 혼나고 있다. 좀 뭔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공적이었겠지만 진보 진영 전체, 민주당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나 논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얘기를 하셔서 90도 인사의 뭐 이른바 원조라고 할까요?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한동훈 당시 대표의 그 폴더 인사였죠.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네, 2024년 충남 서천 특화 시장 화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제 90도 폴더 인사를 해서 당시에 이제 윤한 갈등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는 환송 논란이 또 있었죠.
네, 2022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귀국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환송을 나간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요. 당시에도 출국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환송 행사에 불참해서 당정 갈등설 이게 이제 분출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귀국 때는 저렇게 나가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악수 장면, 인사 장면 하나하나가 당대표와 또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9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시작됐다.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의 좀 거리 좁히기가 본인의 이제 당권 연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낯뜨거운 아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놓고 그걸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니까 월드클래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국민들께 어떻게 들릴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올랐습니다. 지금 70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최고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예. 그 기록을 깨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은요.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지난달에 1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전세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폭등하고 있냐면 지난달 월간 상승률이 1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서울 아파트로 국한해서 봐도 전세 상승률이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방송을 혹시 20대 취업준비생들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고 있다면 예.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월드클래스라고 아부하는 정청래 대표를 보면서 매우 어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20대 취업자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5년 4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월드클래스 대통령입니까? 국민들께 제발 어떻게 보일지를 좀 생각하고 아부를 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거나 토론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형적인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 굉장히 냉소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월드 클래스, 코스피 9천은 대통령 덕분 이런 말들을 이제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뭐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내가 또 국정을 홍보하고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 게 내 역할 아니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방 기간 동안 순방 성과가 묻혀버렸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좀 미안한 감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실 때마다 뭔가 진보 진영 내부에 우리 당 내부에 갈등적 아젠다가 갑자기 뭐 그 논쟁에 불이 붙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 코스피가 5천, 6천 돌파할 때마다 뭔가 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의 성과를 뭔가 집권 여당이 뒷받침 못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볼멘 소리가 사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늘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방을 가셔서 교황도 만나고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옆에 앉아서 뭔가 골프 약속도 잡고 하는 등등의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정 갈등 이것만 비춰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발점이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의 발언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순방을 좀 묻히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런 성과나 이재명 정부의 성과 이런 것들 좋았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와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만약에 당권 도전을 안 하면 그게 당무 개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아까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 이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이 야당이 주로 쓰는 프레임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뭔가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훨씬 더 노골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직을 국가직을 맡고 있는 것을 박탈을 해버리는가 하면 뭔가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꿔버리는데 또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개입을 할 때 그때 우리 야당이었던 우리 민주당이 저건 당무 개입이다라고 노골적인 당무 개입해서 안 된다고 비판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당의 노선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내가 만약 출마하지 않으면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라고 말하는 그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야당이 쓸 수 있는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저는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안 할 가능성 매우 낮고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출마하는 과정 속에 굳이 저 워딩을 쓴 것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로 다가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은 이번 정청래 대표의 폴더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의 90도 인사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고 정치 행위다. 오히려 역효과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금 민주당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자체가 싫은 것이죠.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저 자리에 나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지 않고 조금 뻣뻣하게 인사를 했더라면 또 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 말처럼 정말로 이 대통령이 의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이제는 해외 순방 나가는 일은 일상 다반사가 됐잖아요. 나갈 때마다 배웅하고 돌아올 때마다 마중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앨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제 저 정청래 대표가 악수할 때 의전상 매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앞서 그 2022년 7월 이준석 대표가 마중 나간 장면도 보여주셨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영상에는 없지만은 2024년 9월 19일에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갈 때 그때도 당정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당시 배웅을 나간 장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당 대표 앞에 누구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면을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맨 앞에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낯이 익지 않은 인물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그다음에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함의하는 바가 사뭇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친명계가 의전을 논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리 순서도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하면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는 국무총리가 그 한덕수 총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형 총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의 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총리일 때와 행정가 출신인 관리형 총리일 때 이게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총리였다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도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아닌 정치인 출신 총리가 만약에 저렇게 그 귀국 행사, 순방 행사에 갔다면은 예. 만약에 처음 첫 줄에 섰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김민석 생각합니다. 총리가 내가 맨 앞에 설 거야. 굳이 이렇게 본인끼리 본인이 뭐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툼이 예. 있진 않았을 텐데 굳이 뭐 서로 뭐 정청래 대표가 세 번째 섰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왜 내 자리가 여기야라고 따지지도 않았을 예. 것이고요. 아마 서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끼리는 그런 의전 순서 뭐 이런 것들에 크게 뭐 구애받지 않고 괜히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는 걸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 총리와 관리형 총리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 뭐 정청래 대표 본인도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시인지 함께 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뭐 자주 언급하는 시이긴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피겠다. 나는 연임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과도한 해석입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예. 사실은 정치인들이 시를 읊을 때는요. 준비된 메시지일 때가 많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2024년에 7.23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예. 정호승 시인의 폭풍우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폭풍우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출마가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를 웅변하는 것으로 그 시를 활용했지요.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시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든 꽃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연임에 도전해서 민주당 대표 연임이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예. 그 앞에 이제 흔들리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 어떤 당무 개입성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연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행간에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외부에서 많은 공격이 있다고 해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사망에 가까운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외길 수순이고 여기서 연임을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
정청래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 중앙선관위 모두 발언에서도 했던 시인데 어떨 때 언급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딱 2번인데 예. 그 과거에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사석이나 이런 데서요. 예.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19대 정선 때는 컷오프를 당하기도 했었고 본인이 그런 좀 굴곡이 많은 예. 정말 흔들릴 때도 많았고 때로는 꺾일 때도 많았고 그런 정치 인생을 겪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즘 당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아까 의총장에서 들어갈 때 다른 의원이 괜찮냐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흔들림은 난 늘 겪어왔던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저는 리액션이었다고 보고 또 저 시를 또 여러 개로 또 해석을 해보면 예. 본인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흔들리면서 꺾이기도 하면서 피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물론 이 정치라는 것이 해석 그 상황에 따라 굳이 이 타이밍에 저 시를 말하는 건 당연히 이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죠. 언어 하지만 영역입니까? 그렇죠. 언어 영역이 있지만 정치 언어의 영역이 또 있기 예.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쪽으로 해석되기도 바라면서 또 다양하게 중의적으로 해석되기를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일부러 던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정치 고수인 거죠. 예, 대변인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민주당 패널분들 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좀 높은 분들도 많고 해서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만 해도 친청 쪽에는 많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에 지금 당심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지형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청래 대표 일단 압도적인 인지도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당원들로부터 꽤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도 있고요. 친청 최고위원 후보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지금 지도부에 친청 최고위원들도 있고 그분들이 또 연임 도전 안 한다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의 패널들이 예. 조금 당대표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집권 만 2년 차로 넘어갈 때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노선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셨는데 당대표께서 그 노선에 대해서 반대되는 노선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이죠. 2년 차로 같이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만큼은 그래도 대통령과 내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도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나 패널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예.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 대표가 오늘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월드 클래스 발언을 3번째나 했거든요. 앞으로 당청 관계가 좀 좁혀질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장동혁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좀 술렁였는데 내부 속사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본인이 무척 힘드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약간 좀 이 모든 지금 이 그룹 속에서 예. 이 좀 포위돼 가지고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인간적 고뇌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전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가졌던 예. 그 고독과 고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는 대통령께 굉장히 직언도 했고 했지만 예.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예. 그 최고 리더의 그 고독과 고뇌의 어려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이 현실의 무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당권파들이 좀 밀리고 있다 갈수록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동 최고위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거치 결정 문제는 내가 직접 할 거니까. 예. 그리고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사퇴 소송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그냥 예측입니다. 확실한 거는 예.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그 입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수청 문제만 해도 그 선거 소송의 주체가 당대표라 그러더라고요.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 그냥 하면 되는데 예. 그럼 장동혁 대표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홀로 할 수 있는 소송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꺾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어제 장 대표 입원했다면서요? 그 회복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건 아니건 떠나서 뭐 일단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뭐 병상 버티기다 이런 용어도 쓰긴 하는데 막 사퇴를 압박하기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 아프다고 하니까 빠른 쾌유를 빌고요. 당대표가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며칠간은 잠정적 휴전 상태가 되는 거겠죠. 예. 물론 그렇다고 무슨 MOU를 체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원에 관해서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당연히 바랍니다만 장 대표가 단식 이후에 미국을 갔었잖아요.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갔을 때 그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이른바 투샷을 찍었을 때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입원하게 된 배경에 단식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는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원하고 나서는 다시 의원총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또 본인의 거취에 대한 난상 토론도 피하지 말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그 과정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의 시계가 멈춰 있을 수 없고 보수의 시계가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전국 단위 선거를 크게 패배해서 본인의 리더십의 동력이 사라진 마당에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MOU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당대표 물러나라. 잠깐은 좀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현안이긴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키맨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두 분이 다 사퇴를 하셔야 사실상 이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양양자 최고위원과 우재전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퇴를 절대 안 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이 다 사퇴를 하셔야 장동혁 체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은 뭐 의총의 이야기를 듣겠다, 의총에 따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의총에서 지금 뭐 부각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당권파가 아닌 비당권파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당권파들도 장동혁 대표를 좀 지지하는 분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최고도 그 이후에 사실상 당권 유지 쪽으로 좀 선회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현 최고 입장에서도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아닌 상황에서 최고위원까지 내려놓게 되면 본인의 스피커를 사실상 볼륨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공천에 희망해 보이면 내려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 공천 가능성도 지금 사실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이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친한계 한동훈 의원이 복당에 성공해서 당권을 쥐어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권파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또 다른 당권을 또 창출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이 김재원 최고는 그 대구 경북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권파 누군가 공천을 주느냐에 따라 상당히 심각하게 본인의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두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또 입원도 했습니다. 그럼 또 며칠 동안 이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장동혁 대표는 짧은 임기가 1년도 안 됐거든요. 짧은 임기 동안 거취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 또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단식도 회복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입원 또 이제 퇴원하고 또 회복할 때까지 며칠 걸리죠. 특히나 이번의 거취 압박은 6.3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며칠을 끌게 되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거취 압박은 이제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입장을 바꾸면 결국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동욱 최고위원 입장이 중요한데 양심과 소신에 따라하겠다.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인데 결국은 지도부 교체 여부에 관건이 되는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특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거스를 수 없는 명분으로서의 압도적인 대세가 확인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사퇴를 해버리면은 지도부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때 의총 분위기는 좀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고양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이전에 일단 방울을 사야 되는데 네. 그 방울값을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어주려면은 의총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자의 정치적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무기명 투표를 실행하게 되는 원내 지도부는 정치적 비용이 따릅니다만 그것은 포스트 장동혁,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중진 의원들이 저렇게 많은데 방울 살 돈도 누가 꺼내지 못한다면 좀 책임 없는 정당 아닙니까? 누군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국민적인 비판이 많이 예.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